자, 우리 수질공학개론 지금 12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저번 시간, 저번 주차 했던 것이 조금 어마어마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리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해요. 자, 저번 시간에 필기했던 그런 PPT예요. 제가 이런 걸 다 저장을 따로 해 놓습니다. 자, 우리 하천의 자정작용 들어가면서 제가 이 부분이 수질공학 개론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그랬었어요. 높아요. 자, 하천의 자정작용 들어가면서 하천의 자정작용에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자정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생물학적인 자정작용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했었죠. 그죠? 색깔을 좀 바꿔서. 네, 생물학적 자정작용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겨울보다는 여름의 자정작용이 큰 이유는 이 생물학적 자정작용은 미생물 활동에 의한 자정작용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도가 여름에 더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음식이 부패하는 속도도 뭐 이런 것도 여름에 더 네, 빨리 진행되죠. 그래서 제폭기 계수 K2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전에 했던 기억을 다시 되살아 보면 BOD 감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얼마만큼의 BOD 감소가 일어나는가를 계산할 때 우리 K1이라는 계수를 썼었고, 그때 제가 이 K1에 대해서 딱히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BOD가 감소할 때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BOD는 그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소모되는 산소의 양이라고 네 정의를 한댔어요. 그래서 BOD가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산소를 뺏어오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BOD 감소량 계산식에서 쓰이는 계수였던 K1을 우리가 탈산소 계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이제 물속에서 산소를 잡아먹는 BOD 분해 작용, 즉 미생물들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유기물질의 그 용존산소의 농도가 수중에 있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가는 속도 그런 반응도 일어나게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폭기 계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폭기라고 한다 하면은 폭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어레이트 즉 어디에 공기 산소를 불어넣는다 무언가에 산소를 공급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폭기한다 라는 것이. 그래서 재폭기라는 것은 유기물질 분해 반응으로 인해서 뺏긴 산소를 다시 보충한다 라는 의미로서 리에어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재폭기 계수 K2에 대해서는 어떨 때 K2가 어떠한 값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설명하면서 유속이 클수록 조금 더 단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대기와 접촉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속이 클수록 수심이 얕을수록 네. 그리고 경사가 급할수록 하상이 거칠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교란이 있을수록 재폭기 계수는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리뷰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자정계수 F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정계수 F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F는 탈산소 계수 분의 재폭기 계수. 즉 탈산소 되는 양보다 재폭기 되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더 유기물질의 그 어떤 투입이 있다고 해도 그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반응이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산소 계수보다 재폭기 계수가 크면 클수록 자정작용은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자정계수 F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F값이 크면 클수록 자정 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탈산소 계수도 BOD 감소량 계산식에서 봤듯이 단위가 1/day, 그리고 제폭기 계수도 단위가 1/day이기 때문에 자정 계수의 단위는 없다. 즉 무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온도에 따른 탈산소 계수와 제폭기 계수의 보정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폭기되는 양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온도가 증가하면 탈산소 계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정 계수는 줄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온도 보정에 관한 예제를 하나 이렇게 풀었었고요. 그죠? 여기서 내가 실수를 했었고, 함유 농도 산출하는 예제 풀었었고, 함유 농도 산출하는 예제 하나 더 풀었었고, 함유 농도 산출하는 예제 하나 더 풀었었고, 교수님 왜 이러시나.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에 들어갔었어요. 즉 수계 안에서 수체, 여기서 수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여러분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수체라고 불리는 것은 물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워터 바디라고 불러요. 그 수체, 워터 바디를, 아이고야,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연구실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네, 잠시 레코딩을 중지해서 좀 시끄러웠죠, 전화기 소리가. 자, 그때 이제 우리 워터바디, 즉 수체 내에서의 DO의 변화에 물에다가 DO를 보충하는 기작은 세 가지 정도. 대기로부터의 다시 녹아 들어오는 것. 그리고 강합성을 통한 DO를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생산하는 것. 그리고 지류지천이 DO가 풍부한 깨끗한 지류지천이 들어오면서 그 함유 농도 산출하듯이 DO도 그렇게 산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류지천으로부터의 DO에 유입이 되거나 제폭기가 되거나 하는 것이 물 안으로 산소를 다시 공급하는 그런 기작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물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기작은 탄소성 유기물질이 산화된다든지 암모니아가 질산화된다든지 봐요. 이 수소를 4개를 똑똑똑똑 다 띄어내고 산소 2개 착 붙이고 산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질산성 질소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수체 내에 침적성 물질이 계속 밑에 깔아앉아 있는 상황에서 DO를 소모한다든지 그리고 수생식물의 호흡에 의한 산소 소모를 한다든지 등으로 해서 이 시간의 단위 시간당 변화는 산소의 농도의 변화는 제폭기로 더해지고 광합성으로 더해지지만 호흡으로 빠진다. 즉 광합성 수행 조류가 호흡으로 빠지는 것과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CBOD, MBOD 산화 그리고 침적성 물질로의 DO 소모 등으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질산화를 수행함으로 인한 DO의 소모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고 지류로부터 산소가 유입되거나 산소가 이송되거나 하기는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와, 이거 다시 설명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 수체의 부피, V라는 부피를 가진 수체에 L에 해당하는 BOD가 있고 D에 해당하는 산소 부족량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은 산소 부족량이죠. 어떻게? 그 온도에서의 산소의 포화 농도 빼기 현재 산소의 양을 우리는 D, 산소 부족량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전개해오던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BOD와 DO의 부족량 그리고 용존산소 DO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닫힌 계에서 즉 제폭기가 없는 닫힌 계에서는 BOD 이렇게 똑 떨어지고
당연히 BOD가 떨어지면서 산소를 소모하니까 포화 산소 농도, 산소 포화 농도에서 현재 산소 농도를 뺀 D의 값은 쭉 증가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DO는 이렇게 떨어지는, 이 여기와 여기의 조합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열린 계에서는 제폭기가 있는 열린 계에서는 BOD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유기물이 분해되면은 DO가 한정없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폭기되는 양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산소 부족량도 DO가 떨어지면서 산소 부족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제폭기됨으로써 산소 부족량이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DO 셋커브라고 불리는 우리 수체에서의 자정작용에 의한 DO 커브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이번 시간 자, 한번 개념을 잡아 봅시다. 자, 이게 하천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직선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하천이야. 흐르고 있어요. 어디로? 자, 반대 방향이네.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여기 지금 어느 지점에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됩니다. 무엇을 안고? BOD를 잔뜩 안은 BOD를 잔뜩 포함한 이런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여기에 똑 들어가는 거지. 누가 훅 부었단 말이지. 그러면 만나기 전에는, 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하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천의 DO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 거리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일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고 여기가 이렇게 일치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거리. 자, 이 지점에서 유입이 돼요. 그럼 DO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포화되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포화되어서 이렇게 흐르다가 요 지점에 다다라 BOD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뭡니까? 안에 미생물, BOD 유기물질을 산화할 미생물, 종속영양 미생물은 세상 도처에 깔려 있댔어요. 산소가 있기만 한다면. 단지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뿐이지 BOD가 들어오면은 그 즉시 먹기 시작합니다.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DO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유입된 이 지점을 만나면 쭉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쭉 떨어져서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사실 여기가 DO 포화 농도라고 하면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여기가 DO 포화 농도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무엇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까? 이게 DO 포화 농도고 이게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DO 농도라면은 D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죠? 산소 부족량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의 이동의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이 뭐라 그랬죠? 농도의 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농도보다 DO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녹아 들어오는 DO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쭉 DO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녹아 들어옵니다. 많이 녹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많이 녹아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지고 온 BOD는 다 분해가 되고 분해된 양보다 지금 모자라 가지고 DO가 채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은 BOD를 분해하는 데 쓰인
DO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 BOD가 분해되면서, 즉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산소는 지속적으로 모질하고 더 많이 녹아 들어오는 양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이 올고지 그렇게 DO가 부족한 양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포화 농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DO의 임계 농도가 됩니다. 임계 농도가 돼요. 그리고 이 가장 최저의 DO까지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C라고 해서 임계 시간이라고 불러요. 자, 예쁘게 그릴게요. 좀 더 분명한 색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TC, 즉 임계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그 포화 농도로부터 지금 현재 이 DO 농도, 이거는 DO 농도 선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포화 농도와 이까지의 차이, 이것이 DC 임계 DO 부족량이 됩니다. 임계 부족 양이 됩니다. 이제 이걸 지나고 나면은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영역은, 여기서 이 영역까지는 무엇이 여기서 이 영역까지는 무엇이 우점하느냐면은 분해 반응이 우점해요. 여기서 이 기간까지는 유기물 분해 반응이 우점하는 거지. 이 중에서, 이 와중에도, 유기물이 분해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DO가 재폭기되어 들어오지만, DO가 재폭기되어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분해되면서 소모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왜? 도처에 유기물이 널려 있잖아요. 그 미생물도 굉장히 적극적인 놈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분해 반응이 우점함으로 인해서 DO 곡선이 이렇게 하강하는 거예요. DO 농도가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BOD도 다 분해를 했겠다. 그리고 어때요? 계속적으로 더 많은 양의 DO가 녹아 들어오기도 하겠다. 그런 상황, 그런 두 가지 커플링의 양의 비교에 의해서 DO는 다시, 수중의 DO는 다시 이렇게 천천히 치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 구간은 사실, 요 구간은 무슨 반응이 우점하느냐면은, 네, 재폭기가 우점합니다. 우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점점 네, 점점점 이렇게 DO가 차고 올라와서 원래의 DO 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는 자정작용이 완료된 구간인 거지. 완료된 구간인 거죠. 딱히 어디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DO가 차고 올라온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좀 다시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재폭기 양이 우점, 여기는 자정작용이 다 완료된 구간인 거예요. 이렇게 DO가 유기물질의 유입에 의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전형적인 모양의 커브를 우리는 디오색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폐수가 미처리된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면 일단 탁도가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물에 얌전하게 잘 녹아있고 투명하게 녹아있는 유기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이 처리 안 된 폐수는 이미 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탁도가 증가하고, 이러면 사실상 광합성을 저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DO를 보충하는 게 재폭기도 있었고 광합성도 있었어요.
굉장히 광합성 양이 DO의 그 어떤 보충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여름철에는 활발한 광합성이 일어나면 때때로 표층수에서 DO가 과포화된 포화 농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도 다반사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일단 이 폐수가 이렇게 유입되면은 설상가상으로 폐수 안에 있는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질이 열심히 산소를 소모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광합성도 저해하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DO가 더 보충될 수 있는 게 보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도 증가해서 광합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해성 유기물이 유입되고요. 이 유입된 것이 산소 소모 미생물 어떤 것들이죠? 우리 유기물질을 탄소원으로 먹고 사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지. 종속 영양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게 돼요. 내가 머리를 치워준 활동 증가. 그런데 첫 번째로 이렇게 산소 소모 미생물 활동이 증가되지만 두 번째로 DO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러한 이유로 DO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감소하면이 올바른 표현이겠네. 아이고. DO가 감소하면 대기 중의 산소와의 농도 차이가 커져가지고 커져서 제폭기 양이 증가. 제폭기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정도 되고 나면은 유기물질이 어느 정도 분해돼요. 고형물이 분해로 광합성도 어느 정도 탁도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광합성도 스스로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회복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어떤 곡선이다? 자, 형광펜으로 바꾸고 조금 색깔이 있는 중요한 것은 요 곡선이다. 크리티컬한 이 포인트를 지나 쭉 차고 올라가서 원래의 농도를 회복하는 요 곡선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 때로는 요 앞 부분을 떼먹기도 하지만 이 곡선의 그 어떤 기작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곡선의 그 어떤 모양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다? 탈산소 계수와 제폭기 계수의 빈 자전 계수의 크기에 따라 이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공학 이론이 되겠어요. 디오 세커브. 자,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하천에 유입돼서 산소 소모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최저점에 다다르게 되고 최저점에 다다랐다가 더 제폭기 되는 양이 많아지는 등의 활동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최저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뭐라 한다? 임계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서의 그 포화 농도와 현재 농도와의 차이, 이거를 임계부족 농도. 자, 그 아래 첨자로 뭐가 붙었죠? C가 붙었어요. 그죠? C는 크리티컬 포인트에 C의 크리티컬의 약자가 돼요. 크리티컬의 약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오 세커브를 여러분이 배웠어요. 자, 이렇게 배웠으면은 이제 그 다음 우리 본격적으로 이후 수업은 어디에? PDF 파일에
요 밑에 있는 이후 수업은 PDF 파일에 여기 보이죠? 이후 수업은 PDF 파일에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